이번에는 성경 구약 창세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수명에 관한 주제를 갖고 우리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의 영상 일부는 여러 창조과학 교수님들의 세미나 내용과 자료를 많이 참고했고요. 특히 켄트 오빈드 교수님과 김명현 교수님, 이재만 교수님 자료들도 참고한 점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창세기 초반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수명을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름 옆에 써있는 숫자가 수명입니다. 그러면 아담에서 노아까지 평균 수명이 900살 정도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노아의 할아버지인 무드셀라가 969살로 가장 장수한 인물이죠. 그리고 자세히 보면 홍수 심판 전후로 인간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든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홍수 심판이 하나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 둘째 날 물을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 물로 나누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늘 위의 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기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 둘째 날 물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궁창이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죠. 영어 성경을 보면 firmament, 이것은 창공, 하늘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누셨다고 보면 되는데, 일단 하늘 아래의 물은 우리가 지금 바다라고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늘 위의 물이라는 게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게 쉽지가 않은 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구에는 하늘 위의 물이라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 위의 물이 도대체 뭘까 하는 생각으로 성경 기록을 찾아봤더니 성경에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하실 때 좀 이해할 수 없는 기록이 하나 있거든요. 창세기 7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라는 이 기록이 여러분은 이해가 되시나요? 사실 이 기록을 우리가 상상하기도 쉽지 않고 이해하기도 쉽지 않고 믿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성경 기록이 사실이라면 홍수 심판 전에는 하늘 위에 창문들이 있었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사실이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그러면 대기권 위에 만약 물층이 지구를 감싸고 있었다고 치자. 만약 그런 게 정말 존재했다면 지구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한번 알아나 보자 라고 생각하고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인간의 노화, 쉽게 말하면 늙고 병드는 거죠. 이것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가 바로 태양에서 오는 빛입니다. 지구에 태양빛이 오는데 이 빛들 중에는 생명체들에게 이로운 빛도 있지만 지금은 해로운 빛도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해로운 빛의 비율이 더 많습니다. 보시면 감마선, X선, 자외선, 가시광선, 원적외선, 마이크로파, 전파 대략 이런 빛들이 오는데요. 이 중에서는 가시광선, 쉽게 무지개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가시광선을 기점으로 파장이 길고 약한 빛으로 원적외선, 마이크로파, 전파는 생명에게 이로운 빛이에요. 그래서 이 빛들은 쬐고 있으면 병들이 치유되기까지 하는 그런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 물리치료 같은 거 받을 때 원적외선 같은 거 쬐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밑으로 짧고 강한 빛으로 자외선, X선, 감마선은 생명체를 병들게 하고 죽게 하는 해로운 빛이에요. 특히 감마선 같은 경우는 이걸 다량으로 맞게 되면 생명체가 그냥 녹아버립니다. 이 빛은 핵폭탄 터질 때 나오는 빛이에요. 그리고 X선 같은 빛도 임산부가 째면 기형아가 나올 수 있고 암에 걸릴 위험도 생기고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하는 빛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생명체의 이로운 빛만 받고 살면 좋겠는데 우리가 지금 밖에 나가서 햇빛을 받으면 이로운 빛보다는 지금 해로운 빛을 더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계속 지구 오존층이 파괴되면서 이 해로운 빛을 제대로 막아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오죽했으면 자외선 차단 크림까지 나왔겠습니까? 아무튼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본 거예요. 만약에 궁창 위에 물층이 지구를 감싸고 있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만약 정말 이 물층이 있었으면 태양빛 중에 안 좋은 빛은 모두 차단되고 이로운 빛만 통과해서 지구로 닿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물리적인 원리 때문에 그런 건데요. 양자역학적 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강한 빛들은 물 분자들과 서로 반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물층이 있게 되면 그것을 통과하는 게 아니라 반응해야 돼서 통과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물층을 해석하는 방식도 여러 과학자들마다 해석이 조금씩 다른데요. 어떤 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수증기층으로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하고, 어떤 분은 정말 눈에 보이는 물층으로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찾은 자료 중에 굉장히 설득력 있는 내용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면요, 이 물층이 얼음층으로 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해석이 있거든요. 일단 그 실마리는 성경 기록만 봐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아까 본 성경 기록을 보면 창문이라고 표현해 놨거든요. 창문이라는 게 사실 액체 상태를 창문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만 갖고 우기는 건 무리가 있기 때문에 과학적인 근거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미국 나사에서 이상한 현상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우주선이 대기를 뚫고 올라갈 때 뒤에 배기가스를 남기거든요. 근데 그게 얼어서 얼음 구름을 만들어내요. 근데 신기한 것이 그렇게 만들어진 얼음이 땅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땅으로 떨어지지 않고 북극이나 남극으로 두둥실 떠내려가서 그 극지방 위에 대략 80km 상공에 떠 있다고 합니다. 땅에 안 떨어지고. 다시 말하면 그 얼음 구름이 대기권 위에서 떨어지지 않고 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사에서는 확실치 않지만 아마도 이게 지구 자기장에 걸려서 떠 있는 것 같다고 말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들도 이 현상이 너무 신기해서 더 자세히 연구를 하기 위해 실제로 초소형 위성을 쏘아 올렸습니다. 자, 이건 과학적인 근거의 기사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역사적인 기록도 있습니다. 고대 유명한 역사가 중에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있는데, 역사에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다 아는 사람일 거예요.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히브리인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 둘째 날에 크리스탈 궁창을 세상에 두셨다고 믿었다 라는 기록을 했습니다. 크리스탈 궁창이랍니다. 크리스탈이라는 것은 유리 같은 물체를 뜻하는 거거든요. 뭔가 퍼즐이 맞죠? 그러니까 궁창 위에 관한 기록은 성경 기록과 요세푸스 기록, 그리고 나사에서 최근 찾은 하늘 위에 떠있는 얼음 구름, 이 세 가지에 근거한다면 그 물층이라는 게 얼음층으로 지구를 감싸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뭐가 맞는지 저도 몰라요. 자, 그 다음으로 이 긴 수명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요소는 바로 지구 자기장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큰 자석과 같은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침판이 그 자석의 원리로 만들어진 것이고요. 그래서 이 지구에는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자기장이 태양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해주는 강력한 보호막 역할을 하거든요.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태양에서는 핵 융합 이런 게 막 일어나면서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살인광선들이 폭풍처럼 뿜어져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이 태양에서 오는 살인광선들을 이 자기장이 막지 않고 직접적으로 맞으면 지구에 생명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안 죽고 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자기장이 지구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구 자기장이 태양에서 오는 그 폭풍 같은 살인광선들을 막아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자기장이 갑자기 없어지면 그 순간 지구에 살아있는 생명체들이 순식간에 다 죽어버립니다. 그 정도로 이 자기장이 지구에 살고 있는 생명체에게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는 것인데요. 근데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지구 자기장이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약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이 자기장의 세기를 오랜 기간 동안 측정을 해봤더니 대략 1400년마다 반토막이 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제가 자주 하는 거 있죠? 바로 역추적이요. 과거로 그럼 돌려보자고요. 그러면 1400년 전에는 지금보다 2배 더 자기장이 강했겠죠. 그리고 2800년 전에는 4배였겠죠. 그리고 홍수심판 때, 그러니까 4200년 전에는 8배가 강했겠죠. 그리고 아담 시대 때 5600년 전에는 16배 이상 강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아담 시대 때는 이 자기장이 지금보다 16배 이상 더 강했으니까 지금보다 16배 이상 더 강한 자기장이 지구를 보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궁창 위에 물까지 추가되면 그때 지구는 엄청나게 보호를 받고 있었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은 계속 자기장이 약해지면서 그 보호막이 점점 뚫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 현상을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오로라예요. 그래서 이 오로라 현상이 북극 같은 극지방에서 그 태양에서 오는 살인광선이 자기장을 뚫고 지구로 약간 들어온 현상입니다. 그게 오로라라는 현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다는 건 이제 시간이 더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지구 어디에서도 이 오로라를 관측할 수 있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장이 계속 약해지고 있으니까 북극 같은 극지방에서만 제한적으로 이걸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구의 모든 위치에서 자기장이 뚫리는 이 현상을 보게 될 거잖아요. 근데 그때 되면 생명체들이 더 빠르게 병들고 더 빠르게 노화될 거예요. 약간은 무섭죠.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바로 산소입니다. 산소. 한 가지 일화를 얘기하면서 이걸 조금 이야기를 풀어나가면 얼마 전에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국립과학교육센터의 회장인 지니 스캇이라는 분이 미국 중서부 지역에만 80개의 석탄층이 있는데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석탄 양을 보면 오늘날 지구의 모든 식물을 다 파묻어도 그렇게 많은 석탄으로 바뀔 수가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 주장은 이분뿐만이 아니라 모든 과학자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지금 지구에 석탄이 너무너무 많아서 지금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나무와 풀과 덤불들을 아무리 쥐어 짜고 짜도 절대 지금의 석탄량을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엄청난 양의 석탄이 지금 지구에 묻혀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것을 분석해서 지금의 식물 양과 비교를 해봤더니 지금 지구에 있는 석탄 정도의 양이 나오려면 지구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어야 되는지 그것을 역추적해 본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바다가 70% 정도고 육지가 30% 정도거든요. 근데 지금 이 많은 석탄량이 있을 정도가 되려면 일단 육지가 80% 정도에 바다가 20% 정도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그 80%의 땅에 지금보다 100배 이상의 식물이 존재했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식물이 많아야 모든 생명체들에게 좋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나무와 풀과 꽃이 우거진 숲속이 생명체에게 좋지 사막이나 빙하, 툰드라 같은 식물이 없는 곳이 생명체에게 이롭지 않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예전에는 지금보다 식물이 100배가 많았다고 합니다. 참 좋았겠죠. 그리고 실제로 성경을 이제 들여다보면 채소와 나무가 온 지면에 있었다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온 지면에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지구의 70%의 땅은 물 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기록은 홍수 심판 하기 전에 지구의 모습을 묘사해 놓은 기록인 거예요. 홍수 심판 이후로는 지구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으로 바뀐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보면 사실상 사람이 비교적 쾌적하게 살 수 있는 땅은 이 지구의 땅 중에서도 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땅들은 사막이나 빙하, 툰드라 혹은 고산지대 같은 땅으로 사람이 살기 힘든 곳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지구의 모습은 아담과 이브가 보았던 지구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홍수 전에 땅을 추측해 보자면 아마 80% 정도의 땅과 20% 정도의 바다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대양이 없었던 거죠. 지금 태평양 이런 게 없었던 거예요. 물은 지각 안에 있었고 궁창 위에도 물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80%의 땅에 식물들도 아주 빽빽하게 자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야지 지금 지구에 있는 석탄 양이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설명하려면 지금의 북극과 남극 같은 극지방에도 식물이 빽빽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북극이나 남극에는 온도 때문에 나무 한 그루 혹은 풀 한 푸기조차 없습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어떻게 거기에 식물이 살았느냐 이런 궁금증이 생기시죠? 지금은 현재 북극 지방 온도가 대략 영하 70도 정도 되고 적도 지방은 영상 40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온도 차이가 100도가 넘어요. 근데 만약에 궁창 위에 물층이 있었다면 놀랍게도 북극이나 남극에 식물들이 사는 게 가능합니다. 여러분, 물은요 비열이 가장 높기 때문에 만약 정말로 지구를 물층이 감싸고 있었다면 이 지구 전체를 온실처럼 온도를 균일하게 유지시켜주는 게 가능해집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 농사 질 때 식물에 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유리온실 안에서 식물 재배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원리예요. 아무튼 그러면 지구 전체가 생명체들에게 살기 좋은 환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아무 증거가 없이 우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실제로 이 얼어붙은 북극 땅에서 이제 막 빙하가 있잖아요. 근데 그 빙하를 막 이렇게 뚫어보면 아프리카에나 있을 법한 아열대 식물들이 냉동된 채로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과거에는 따뜻했던 적이 있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특별히 성경 기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이후로는 추위와 더위를 시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 기록도 이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얘기할 건 이제 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홍수 심판 전에 성경 기록 중에 창세기 2장 5절에서 6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비 대신에 안개가 땅에서 올라와 지면을 적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보시면 비를 내리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수 심판 전에는 비가 안 내렸던 거예요. 그 비는 차가운 공기와 뜨거운 공기가 만나야지 기압골이 형성되면서 따뜻한 쪽에 구름이 형성되어서 비가 내리는 거거든요. 근데 온 지구가 따뜻하고 궁창의 물층이 지구를 덮고 있으면 비라는 게 내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비구름이 생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퍼즐이 또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재밌는 추측을 하나 해볼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배를 지으라고 하신 이유에는 이런 이유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인데요.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의 시간을 주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성경에는 방주에 대한 설계도는 자세히 나와 있지만 노아가 방주를 얼마 동안 만들어서 완성했는지는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몇 년, 어떤 사람은 뭐 몇백 년, 뭐 여러 주장이 많은데요. 어쨌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노아가 방주를 금방 만들진 못했을 거예요. 오랜 기간 동안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큰 배를 만드는 노아를 보고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노아야, 너 미쳤어? 뭐 하는 거야? 그럼 노아가 그랬겠죠. 이 사람들아, 곧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고 그 물이 온 지구를 덮을 거야. 앞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성경대로라면 홍수 전에는 지구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노아가 하는 이 얘기를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비 내리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 얘기를 믿겠어요? 노아가 말했겠죠. 이 사람들아, 하늘에서 물이 떨어질 거야. 그 노아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노아를 조롱했겠죠. 그게 무슨 미친 소리야. 하늘에서 물이 떨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노아가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죠. 노아 식구 8명을 제외하고 홍수로 인해 패역했던 모든 인간들이 멸망당하게 되죠. 그때 그 홍수에 많은 인간들이 죽어가면서 그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던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후회했을 사람들이 누구였을까? 뭐 이런 생각 해볼 수 있겠죠. 바로 노아와 같은 동네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왜냐면 그들은 밤낮으로 아침이나 저녁이나 매일 그 방주를 눈으로 보고 있었을 거잖아요. 지나다니면서 계속 보였겠죠. 우리도 서울 강남이나 분당 쪽에 살면 잠실 롯데타워가 계속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무튼 홍수가 시작되는 날에도 방주는 여전히 있었던 곳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홍수가 시작되고 그 홍수에 생명을 잃어가는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방주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겠죠. 자, 그리고 무지개 얘기를 잠깐 하겠는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물층이 만약에 있었다면 우리가 지구 내에서 무지개를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 기록을 봤더니 홍수 심판 때 물층이 그때 없어지고 홍수 심판이 끝난 후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볼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뭔가 퍼즐이 맞죠? 자, 그 다음에 산소에 대해서 추가적인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리면 그 여러 지질학자들을 통해서 과거의 지구에는 지금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산소가 많았다는 증거들이 발견되는데요. 혹시 여러분 영화 주라기 공원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지금 3편까지인가 나왔나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1편을 보시면 공룡의 피를 빨아먹은 모기가 호박 진액에 갇히는데 그 진액 안에 있는 모기에서
공룡 피를 채취해서 그 피에 있는 DNA를 빼서 그걸로 공룡을 만드는 뭐 그런 픽션의 영화거든요. 그게 석화된 나무 진액인데 실제로 그런 게 발견이 돼요. 근데 그 안에 공기방울들이 갇혀있는 걸 같이 발견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 갇혀있던 모기가 살았던 그 오래전 시대에 당시 지구 공기 상태가 어땠는지 알 수 있는 증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공기방울을 분석을 해봤더니 그 공기방울에는 지금보다 50%가 더 많은 산소가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지금 현재는 여러분이 지금 숨을 크게 들이마시면 그 중에 100%가 다 산소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17%에서 많으면 24% 정도만 산소로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근데 저 모기가 살던 오래전에는 마시는 공기 100% 중에 50%가 산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소가 50%인 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면 숨 쉬는 것 자체가 신나는 일이라는 거 아시나요? 아담이 깊게 숨을 쉬면서 우와, 재밌다 라고 말했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과거로 갈수록 지구에는 지금보다 더 많은 산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명백한 사실인 거예요. 실제로 지금보다 50% 정도의 산소가 많으면 우리 몸에서는 헤모글로빈이 늘 하듯이 산소를 받아들이는데 50%면 매우 충분한 산소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혈장이 산소로 충만하게 되거든요. 이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지치지 않고 100km 이상을 달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보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댄스 가수들이 무대에서 격렬하게 춤을 춘 다음에 바로 무대 뒤쪽으로 다음 곡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려와서 그 캔으로 된 그 산소를 마시고 다시 무대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자주 TV에 나오거든요. 그게 몸이 빨리 회복되기 때문에 그걸 마시는 거예요. 산소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압산소 챔버라는 게 요즘에 여러 병원에 많이 있거든요. 이 챔버를 통해서 산소 압력을 조절해서 그 속에 환자를 넣고 치료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차이가 생기냐면요, 회복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는 거예요. 이 치료로 인해 실제로 크게 기사화됐던 일화가 있는데요. 미국 텍사스에서 우물에 빠진 아기 제시카라는 기사인데 18개월짜리 아이가 왼쪽 다리가 파이프에 들어가서 반대쪽 다리가 뒤로 돌아가면서 다리가 벌어진 채로 20cm짜리 쇠파이프 안에서 아래로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그 아이가 그렇게 6m 아래로 떨어져서 그 안에서 이틀 반 동안 갇혀 있었는데, 근데 다행히 그 아이를 구출을 한 거예요. 당시 이 실시간 뉴스가 15분마다 계속 방송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 아이를 우물 밖으로 꺼냈을 때 몸의 많은 부분이 혈액순환이 안 돼서 피부가 까맣게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오른쪽 다리는 완전히 까맣게 되어 있었다고 해요. 이것은 다리가 비틀린 채로 뒤쪽으로 돌아서 얼굴까지 붙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의사들은 이 아이의 다리를 즉시 잘라야 된다고 말을 했는데, 그때 어떤 한 의사가 다리 전체를 잘라내기 전에 고압산소실에 한번 넣어보자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거기에 넣고 고압산소를 불어 넣었습니다. 근데 2시간 만에 그 아이의 다리가 핑크색으로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다리 전체를 회복하고 새끼발가락 반마디 정도는 잘라냈다고 합니다. 비록 새끼발가락 반마디는 회복되지 않았지만 다리 전체를 잘라내는 것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그리고 이 산수 치료는 이 외에도 중풍 환자, 다발성 경화증, 문둥병, 나병이라고 하죠, 뇌성마비, 자폐증 등 여러 병에 탁월한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 스포츠팀에도 이 고압산소 챔버를 하나씩 갖고 있거든요. 왜냐면 여기 들어가 있으면 경기 후에 피곤해진 몸이나 부상당한 선수가 2배 이상으로 회복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동물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그 모든 생물학자들이 상식으로 알고 있는 사실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거의 모든 파충류는 성장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동물들 중에 파충류는 죽지 않고 살아있는 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크기가 계속 커진다는 말이거든요. 지금 인간은 대부분 18세에서 20세 정도가 되면 성장을 멈추죠. 근데 파충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파충류인 도마뱀 같은 거를 한 마리를 에덴 동산에 넣어놓고 900살까지 살게 하면 그 도마뱀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엄청난 크기의 도마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파충류는 죽지 않는 한 크기가 계속 커지니까요.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조금씩 생각해 보다가 과학자들이 새로운 이론을 찾아내는데, 그게 뭐냐면 공룡들이 멸종한 이유 중 하나가 산소가 부족했기 때문이었을 거라는 그런 이론이거든요.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런 것입니다. 1993년도에 공룡 중에 굉장히 큰 몸집을 갖고 있는 공룡 중에 아파토사우루스라는 게 있는데, 이때 이 많은 과학자들이 모여서 이 아파토사우루스에 대한 연구를 한 거예요. 근데 이때 이 과학자들이 아파토사우루스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을 하나 찾아내는데, 그게 뭐냐면 24m,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아파트 10층 높이 정도 되는 크기거든요. 근데 그 큰 몸집을 가진 이 엄청난 크기의 아파토사우루스가 지금의 말이 갖고 있는 정도의 너무나 작은 콧구멍 크기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비염에 걸리거나 코감기가 걸리거나 그러면 몸의 상태가 급격하게 안 좋아지거든요. 산소를 마시는 콧구멍이 막힘으로 인해서 충분한 공기를 마시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이 과학자들이 어떻게 24m짜리 동물이 그렇게 작은 콧구멍을 통해서 충분한 공기를 마실 수 있었을까? 라는 문제를 풀기 시작한 거예요. 어쨌든 이 공룡뼈가 전 세계적으로 발견이 되기 때문에 이들이 숨쉬면서 살았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아마 오늘날에는 지구에서 이 아파토사우루스가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숨을 못 쉬겠죠. 근데 이게 앞전의 내용처럼 더 높은 기압의 산소가 존재했다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산소가 진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작은 콧구멍으로 산소를 마셔도 산소의 양이 충분히 그들에게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산소가 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뭔가 퍼즐이 맞아 떨어지는 것 같죠. 그리고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덩치가 큰 생명체들이 작은 생명체들보다 더 많은 식량을 필요로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살고 있는 코끼리도 하루에 대략 100kg 정도를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코끼리보다 50배 정도 큰 공룡들은 하루에 대략 5000kg을 먹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룡의 멸종이 산소뿐만 아니라 지구의 식물 양이 100분의 1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먹을 것이 부족해져서 멸종했다는 근거도 추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룡 멸종에 관한 추가적인 내용은 노아의 방주편, 동물편을 참고해 주세요. 자, 그리고 비슷한 퍼즐이 한 조각 더 있는데요. 인간도 특별히 신체 중에서 성장을 멈추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눈썹뼈입니다. 눈썹뼈. 눈 위에 이제 머리카락처럼 이렇게 털이 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의 뼈는 인간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한 계속해서 앞으로 자라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900살까지 산다면 우리의 눈썹뼈는 심하게 불룩 튀어나온 모습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런 두개골이 발견이 된 거예요. 우리 예전에 교과서에서 배운 유인원의 두개골이라고 주장했던 네안데르탈인의 두개골도 이런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이 예전에 눈썹뼈에 대한 이 사실을 알기 전에는 당연히 눈썹뼈가 이렇게 이상할 정도로 튀어나온 이 두개골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대인들보다 너무 이상할 정도로 많이 튀어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원시인의 두개골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수명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식생활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체들이 뭘 먹고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수명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건데요. 이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그냥 상식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성경이 어떻게 퍼즐이 맞는지 그걸 이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특별히 이 내용은 하주연 교수님의 세미나 내용을 참고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시다면 내용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먼저 홍수 심판 전과 후의 식생활이 변화가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홍수 심판 후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9장 3절입니다.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다.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살아있는 동물을 잡아 먹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홍수 이전에는 뭘 먹었다는 거죠? 자, 홍수 이전에는 뭘 먹었는지 성경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거리가 되리라. 이것은 쉽게 말해서 홍수 이전에는 채소와 열매를 먹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홍수 이전 사람들은 채소랑 과일만 먹었다는 것이에요.
자, 이제 성경 기록을 토대로 식습관이 생명체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2009년 미국의 위스콘신 대학에서 발표된 연구 내용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두 마리의 원숭이가 있습니다. 자, 왼쪽 원숭이를 자세히 보시면 피부 조직이 많이 처져 있고 털도 많이 빠져 있고 허리를 보시면 허리가 많이 굽어 있어요. 딱 봐도 왼쪽 원숭이가 많이 노화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정면 사진도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 원숭이 허리가 굽어서 머리가 아래로 쭉 처져 있고 가슴 배 부분을 보시면 피부 조직이 많이 처져 있는 모습이 눈에 띄게 확 보이는 모습이죠. 그리고 오른쪽의 원숭이는 굉장히 젊은 모습의 원숭이죠. 뭐 큰 문제가 있어 보이지가 않죠. 근데 여러분, 이 두 원숭이의 나이가 똑같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노화의 진행 속도가 서로 다르게 나타났을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절식과 식단입니다. 쉽게 말하면 얼만큼 먹었고 어떤 것을 먹었냐 하는 것입니다. 이 실험이 1989년도부터 76마리의 원숭이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 그룹은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게 하고 한 그룹은 30%의 양을 줄여서 채식과 과일 위주의 식단으로 먹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25년 동안 어떤 변화가 있는지 계속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차이가 구체적으로 있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질병이 발생되는 비율을 보시면 마음대로 먹은 그룹에서 암이 8건이 발생되었고 조절한 그룹에서는 4건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장병은 마음대로 먹은 그룹에서 4건, 조절한 그룹에서 2건, 그리고 대사질환, 그러니까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건데요. 마음대로 먹은 그룹에서는 17건이 발생되었고 조절한 그룹에서는 놀랍게도 한 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래프 가로축이 나이거든요. 그래서 선 길이가 길수록 수명이 긴 건데, 그래서 보시면 조절한 그룹이 수명도 훨씬 더 길게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게 원숭이 실험에 대한 데이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미생물부터 곤충까지 모두 다 같은 결과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먹는 것을 통해서 생명체들의 노화가 이렇게 다른 이유가 뭔가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찾은 것이 바로 활성산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너지를 내려면 산소를 마시고 음식물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몸 밖으로 내보내고 그 과정에서 몸 안에서 물이 생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산소는 우리 몸에서 물로 바뀝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약간의 산소는 활성산소라는 형태로 바뀌어요. 근데 이 활성산소가 우리 몸에 굉장히 안 좋은 것입니다. 근데 이 양이 적을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 안에는 활성산소를 없애는 방어체계가 잘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근데 만약에 이 활성산소가 너무 많아지면 이게 우리 세포 내에 있는 굉장히 많은 유기물질들을 산화시켜서 병들고 노화되게 합니다. 그 우리 흔히 볼 수 있는 쇠붙이가 산화되면 녹이 생기잖아요. 이제 이런 것과 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이렇듯 이 활성산소가 우리 몸 안에서 DNA, 단백질, 지질들을 산화시켜서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에 병이 생기고 노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만큼 많은 활성산소가 생기면 우리 몸은 그것을 모두 처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병들과 급격한 노화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두 원숭이를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 두 원숭이의 식단인데요. 딱 봐도 한쪽은 채식 위주의 식단인 게 보이시죠? 근데 여러분, 채식과 과일 위주로 먹는데 심지어 적게 먹으면 배고프잖아요. 배고프죠. 우리가 사실 배고픈 것만큼 힘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식에 효과를 낼 수 있는 물질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계속 찾다가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레스브라트롤이라는 물질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레스브라트롤이 여러 식물에서 발견이 되어서 기능성 건강 보조제로도 시중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과학자들이 이 물질을 어디서 처음 발견했냐면요. 포도 껍질에 많다는 걸 발견을 해요. 그래서 이 물질이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이 항산화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쇠붙이가 산화가 되면 녹이 쓴다고 했죠. 근데 그 녹 쓰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계속해서 항산화제가 풍부한 음식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찾은 거를 좀 보여드리면, 자, 보시면 당근, 시금치, 잡곡, 녹차, 토마토, 베리, 포도, 브로콜리, 마늘, 콩 뭐 이런 것들인데요. 그냥 딱 보시면 이것들은 그냥 야채와 과일들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게 되면 얘네들은 저칼로리이기 때문에 활성산소가 적게 생기게 돼서 이롭겠죠. 근데 또 동시에 항산화제 역할까지 함께 하기 때문에 이 적게 생긴 활성산소마저도 제거되는 작용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해 본 것이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하셨을까? 최근에 나온 과학 논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50년 전 사과 한 개에서 나오는 영양소를 얻으려면 지금의 사과 26개를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더 과거로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채소나 과일들의 영양소가 더 많았다는 거거든요. 이게 지구 환경이 계속 안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본 것이 홍수심판 이전에는 과일만 섭취하더라도 충분히 생명체들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얻을 수 있었지만 홍수심판 이후로는 그게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육식을 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홍수심판 이전에 살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수명이 길 수 있었던 거는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얘기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